천문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교과서가 한순간에 틀려버리는 날이죠. 타비의 별은 바로 그런 악몽 같은 존재였고, 지금도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 우리 이론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 별은 지구에서 약 1400광년 떨어진 백조자리에 평범해 보이는 항성인데요. 어느 날 관측 자료 속에서 갑자기 밝기가 20% 넘게 사라지는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보여주었고, 과학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목성 같은 초거대 행성이 지나가도 겨우 1% 정도밖에 가리지 못하는데, 이 별은 마치 누가 거대한 장막을 씌운 것처럼 반복해서 깜빡였고, 기존에 알려진 어떤 자연현상으로도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속삭였죠. 혹시 저기 진짜로 거대한 인공 구조물이 세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류가 처음으로 외계 문명의 흔적을 멀리서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이 괴상한 별이 어떻게 발견됐고, 얼마나 많은 가설들이 올라왔다가 하나씩 부서졌는지, 그리고 지금 과학자들이 어디까지 따라잡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기묘한 여정이거든요. 이야기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문 천문학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교사와 엔지니어와 은퇴한 취미 관측가들이 모니터 화면 속 그래프를 하나씩 넘기며 별빛의 변화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나사 케플러 망원경 자료를 함께 분석하자는 플래닛 헌터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 과학자들이었고, 해야 할 일은 단순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살짝 어두워지는 별을 찾아내면 그게 곧 외계 행성 신호였죠. 케플러는 하늘 한 조각만 계속 바라보면서 15만 개 넘는 별의 밝기를 30분 간격으로 기록했고, 행성이 별 앞을 스쳐 지나가면 겨우 몇 %도 안 되는 작은 계단 모양의 하강 신호가 생기는데, 사람 눈은 이런 패턴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냅니다. 대부분의 별빛 곡선은 교과서처럼 얌전했습니다. 작고 둥근 모양의 딥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됐고, 숫자만 넣으면 행성의 크기와 공전 주기까지 계산할 수 있었으니까요. 조금 지루하지만 성실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면에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래프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전형적인 행성 신호가 아니라 심장 박동이 폭주하는 심전도처럼 들쑥날쑥한 곡선이었고, 그 가운데에는 무려 22%나 밝기가 꺼져 있는 깊은 구덩이가 파여 있었죠. 해당 별의 이름은 KIC 8462852, 숫자만 잔뜩 들어간 차가운 번호였는데요. 나중에 이 이상한 현상을 본격적으로 파고든 연구 책임자의 이름을 따서 사람들은 이 별을 타비의 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민 과학자들은 당연히 센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주 망원경도 가끔은 삑사리가 나거든요. 데이터가 깨졌거나 컴퓨터가 잘못 읽은 줄 알고 표시만 해두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증을 맡은 연구팀이 원자료를 다시 뜯어본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처리 과정에서의 실수나 기계 결함을 줄줄이 확인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나오지 않았고, 남은 결론은 하나뿐이었죠. 별이 실제로 저렇게 이상하게 깜빡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케플러가 수년 동안 지켜본 15만 개가 넘는 별 가운데 이렇게 제멋대로이고 이렇게 깊게 어두워지는 별은 단 한 개뿐이었습니다. 이 별 하나가 전체 통계를 통째로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일반적인 목성 크기 행성이 태양 비슷한 별 앞을 지나가면 가려지는 빛은 많아야 1% 정도라서 곡선이 아주 얌전하게 쑥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양을 보이는데요. 타비의 별은 규칙은커녕 깊이와 모양이 매번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딥은 8%, 어떤 딥은 15%, 가장 깊은 것은 2센트까지 추락했다가 며칠에 걸쳐 서서히 회복됐습니다. 이 정도는 웬만한 행성이나 위성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수치였죠. 그래서 가장 쉬운 가설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별 바로 앞을 지나가는 엄청나게 큰 행성이 있어서 유난히 많은 빛을 가리는 것은 아닐까? 케플러의 본업이 행성 사냥이었으니 그 생각이 먼저 떠올랐던 겁니다. 계산은 빠르게 끝났습니다. 타비의 별은 태양보다 약 50% 정도 더 크고 밝은 F형 항성이기 때문에 목성 같은 행성이 지나가도 최대 1% 조금 넘는 정도만 가릴 수 있고 22%나 가리려면 별 지름의 절반 가까운 물체가 필요했거든요. 그 정도 크기면 더 이상 행성이 아니라 작은 별 수준입니다. 물질이 일정 이상 모이면 중심부 압력과 온도가 올라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핵융합이 켜지고 그 순간부터는 행성이 아니라 갈색 외성이 되어 스스로 약한 빛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갈색 외성은 비록 어둡지만 적외선 영역에서는 꽤 눈에 띄는 편이라서 타비의 별 주변에 그런 동반성이 있었다면 이미 지상 망원경들이 먼저 잡아냈을 겁니다. 실제로 적외선 관측을 했지만 그 어떤 동반체 신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의 거대 물체가 지나가서 별빛을 가린다는 설명은 물리학적으로 바로 막혀버렸던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방향을 틀어 여러 개의 작은 것들이 몰려다니는 시나리오, 즉 먼지와 해성대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먼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타비의 별이 얼마나 특이한지 숫자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느낌이 더 와닿습니다. 케플러는 이 별을 거의 4해 동안 연속으로 지켜봤고 그 사이에 큰 규모의 디밍 이벤트만 10번이 넘게 기록했거든요. 어떤 때는 몇 시간 만에 푹 꺼졌다가 바로 회복했고 어떤 때는 이틀에서 사흘 동안 천천히 어두워졌다가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깊이도 모양도 모두 달랐고 2번 이상 똑같이 반복된 패턴이 없었습니다. 자연은 보통 주기를 좋아합니다. 공전과 자전과 맥동이 일정한 박자를 만들고 별빛 곡선도 시계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규칙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타비의 별은 마치 누가 일부러 규칙을 깨라고 주문한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이쯤 되면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한숨부터 쉽니다. 왜냐하면 기존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면 결국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짜릿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떠오른 자연스러운 후보는 먼지였습니다. 우주는 생각보다 지저분한 곳이라서 별 주변에 떠다니는 미세 입자들만으로도 상당한 양의 빛을 가릴 수 있고 젊은 별들 주변에는 원시 행성계 원반이 자주 보이거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별은 가스로 된 원반과 바위 조각, 얼음 덩어리로 둘러싸여 있어서 적외선 영역에서 강한 빛을 냅니다. 이런 먼지 원반이 별 앞을 지나다니면 들쑥날쑥한 디밍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은 꽤 그럴듯했죠. 그런데 스펙트럼을 분석해보니 타비의 별은 그렇게 어린 별이 아니었습니다. 태양보다 조금 더 무겁고 뜨거운 F형 항성이라 수명은 짧지만 그래도 수십억 년은 버티는 타입인데 이미 인생 중후반을 걷는 나이로 추정됐거든요. 그 정도 나이라면 태어날 때 둘러싸고 있던 두꺼운 먼지 원반은 이미 사라졌어야 정상입니다. 남은 것은 행성 몇 개와 희미한 부스러기 정도뿐일 텐데 관측 결과도 거기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연구팀은 적외선 망원경을 동원해 타비의 별 주변에 따뜻한 먼지가 있는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먼지는 별빛을 흡수하고 다시 열로 내뿜기 때문에 적외선에서 쉽게 잡히는데요. 놀랍게도 추가 열 복사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먼지 원반이 있었다면 적외선 데이터에서 바로 티가 났을 텐데 타비의 별은 마치 깨끗하게 청소된 것처럼 평범한 F형 항성의 스펙트럼만 보여주고 있었죠. 먼지는 후보에서 일단 탈락하는 듯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한 건 해성이었습니다.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진 작은 천체들이 길게 꼬리를 끌며
별 가까이를 스쳐 지나가면 질서가 하나도 없는 복잡한 빛의 감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연구자들은 타비의 별 바깥에 태양계의 오르트 구름처럼 거대한 얼음 천체 저장고가 있고 근처를 지나는 다른 별의 중력에 툭 치이면서 그 해성들이 한꺼번에 안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시나리오를 계산했습니다. 수십만에서 수백만 개에 이르는 해성들이 줄줄이 별 앞을 가로지르면서 꼬리와 부스러기를 뿌린다면 때로는 얕게, 때로는 깊게 빛이 줄어드는 괴상한 곡선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가설은 처음에는 꽤 사랑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디어를 정리한 논문 제목은 킥 8462852 플럭스는 어디에 있는가였는데 앞 글자를 따면 사람들이 속으로 중얼거리던 한 영어 욕설이 되는 유머를 담고 있었고 천문학자들은 씁쓸하게 웃으면서도 진지하게 계산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22%나 별빛을 가리려면 해성 꼬리가 상상 이상으로 빽빽해야 하는데 그런 밀도를 유지하려면 몇십만 개가 아니라 수백만 개 수준의 해성이 거의 한 줄로 겹쳐져 있어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 질량은 지구 몇 개를 합쳐도 모자랄 만큼 커지고 그 많은 물질이 우연히 지구에서 보이는 시야 안에만 알맞게 모여 있다는 설정부터가 너무 억지스럽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케플러가 지켜본 4해 동안 디밍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해성대가 한번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그 기간 내내 특정 궤도에 묶여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무리가 오랫동안 유지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도 문제였죠. 무엇보다도 해성 가설은 장기적인 변화까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100년 가까이 쌓인 사진 건판 자료를 다시 뒤져봤고 거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됐거든요. 하버드 천문대의 오래된 유리 사진판을 분석해보니 20세기 동안 타비의 별 전체 밝기가 서서히 줄어들어 온 것처럼 보였고 무려 20% 가까운 장기적인 쇠퇴가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옛날 사진 자료는 보정 방식도 다르고 오차도 커서 논란이 있었지만 케플러 시대의 4해 동안에도 이 별의 평균 밝기가 몇 %씩 더 어두워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타비의 별이 실제로 점점 사위어 가고 있다는 그림이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해성 무리는 잠깐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수십 년에서 100년 단위로 빛을 조금씩 깎아먹는 역할까지 맡기에는 설정이 너무 복잡해졌고 그때부터 연구자들은 훨씬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거대한 별을 가리고 있는가? 왜 적외선은 조용한데 가시광선에서만 소란이 나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존의 별 진화 이론 속 어디에 끼워 넣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이 공백을 파고든 것이 바로 가장 자극적이고 위험한 가설이었습니다. 혹시 저 엄청난 빛 차단이 자연적인 물질이 아니라 인공 구조물 때문이라면 어떨까? 말 그대로 외계 문명이 건설 중인 초거대 태양광 발전소일 수 있다는 상상 말입니다. 이 아이디어의 뿌리는 1960년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이 제안한 다이슨 스피어 개념에서 나옵니다. 충분히 발전한 문명이라면 행성 표면에만 태양광 패널을 깔지 않고 아예 별 주변을 패널대로 둘러싼 에너지를 최대한 빨아들일 거라는 발상이었죠. 다이슨은 실제로 그런 구조물을 짓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 누군가 그런 짓을 한다면 멀리서 어떻게 보일지를 계산해 보자고 했습니다. 거대한 인공 구조물이 별빛을 가리고 그 대신 적외선으로 열을 내뿜기 때문에 빛의 색과 밝기에서 흔적을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타비의 별 자료를 본 일부 연구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불규칙한 디밍과 장기적인 서서한 어두워짐, 그리고 케플러가 본 특이한 곡선 모양이 공사 중인 다이슨 스웜이 남길지도 모를 신호와 묘하게 닮아 있었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이 가설을 마지막 카드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설명 가능한 모든 자연 현상을 지우고도 남는다면 그때 가서야 진지하게 논의할 문제지. 바로 외계인을 소환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고 여겼거든요. 그럼에도 언론은 이 자극적인 이야기에 순식간에 뛰어들었습니다. 외계 거대 구조물의 흔적일 수도 있는 별이라는 제목이 전 세계 뉴스와 인터넷을 뒤덮었고, 타비의 별은 어느새 일반 대중에게까지 이름을 알린 희귀한 항성이 됐습니다. 외계인 가설을 제안했던 연구자들조차 당황했습니다. 본인들은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로 조심스럽게 언급했을 뿐인데 헤드라인에서는 마치 외계 문명을 발견한 것처럼 포장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의 상상은 항상 과학보다 한 발 앞서 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흥분을 조금 뒤로 밀어두고 차분히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인공 구조물이라면 빛을 가리는 방식이 자연적인 먼지와 어떻게 다른지 미세한 색 변화와 파장별 감소량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 열쇠가 된 것이 바로 파장 의존성입니다. 간단히 말해 별이 어두워질 때 파란빛이 얼마나 줄어들고 빨간빛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비교하면 빛을 가리는 물질이 딱딱한 물체인지 아주 작은 먼지 입자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금속판이나 암석처럼 큰 고체는 모든 색의 빛을 거의 똑같이 가립니다. 하지만 대기 중의 분자나 우주 먼지처럼 크기가 매우 작은 입자들은 파란빛을 더 잘 튕겨내고 빨간빛은 비교적 잘 통과시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지구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타비의 별이 다시 어두워지는 순간을 잡기 위해 전 세계 망원경들이 릴레이로 이 별을 지켜봤고, 각 디밍 이벤트마다 여러 색의 빛을 따로 측정했습니다. 말 그대로 별이 깜빡이는 순간의 색 변화를 확대해서 본 셈이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면서도 분명했습니다. 어두워질 때마다 파란빛이 빨간빛보다 더 많이 줄어들고 있었고, 그 비율은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미세먼지의 산란 패턴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큼지막한 고체 판자들이 가리는 그림자가 아니었던 거죠. 이 말은 곧 다이슨 스피어나 거대한 태양광 패널 같은 인공 구조물이 메인 원인일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구조물이라면 파란빛과 빨간빛을 가리는 비율이 거의 같아야 하는데 실제 자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지만 과학자들은 담담했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외계 문명은 마지막에나 고려해야 할 옵션이었고, 이번 관측 덕분에 적어도 하나의 가능성은 깨끗하게 지워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먼지라고 결론 내리는 순간 다른 난제가 고개를 든다는 점이었습니다. 먼지가 맞다면 적외선에서 뜨거운 열 자국이 보여야 하는데 관측에서는 여전히 그런 신호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먼지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공급되는지도 설명하기 어려웠죠. 연구자들은 먼지의 위치와 성질을 두고 온갖 조합을 시도했습니다. 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차가운 먼지라면 적외선에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너무 멀어지면 이번에는 별빛을 충분히 가릴 만큼 크고 조밀한 구름을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반대로 별에 아주 가까운 곳에 뜨거운 먼지가 있다면 빛은 잘 가릴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적외선 빛이 강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타비의 별 주변에서는 이런 강한 열 복사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순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먼지가 특이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열을 이상하게 방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고, 누군가는 먼지가 아주 넓은 공간에 희미하게 퍼져 있어서 하나하나는 뜨겁지만 전체적으로는 눈에 잘 안 띌 거라고 설명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론이 점점 꼬이기 시작합니다. 설명을 위해 가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가설의 설득력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류의 천문학자들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보려고 시도합니다. 한 팀은 아예
행성과 위성이 찢겨 나가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거대한 행성이 별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가 조성력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거기서 떨어져 나온 위성 하나가 극도로 가까운 궤도에 포획됐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별과 거의 피부가 맞닿을 만큼 가까운 궤도를 도는 위성이라면 표면이 서서히 끓어오르면서 기체와 먼지를 계속 뿜어낼 수 있고, 그 물질이 길게 퍼지면서 덩어리진 구름과 얇은 꼬리를 만들 거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별빛은 때때로 두껍게, 때때로 얇게 가려질 것이고, 먼지 생산이 계속되는 한 장기적인 밝기 감소도 설명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예전에 행성을 통째로 삼켜버리면서 한번 밝아진 별이 그 후유증으로 서서히 원래 밝기로 떨어지는 그림이 그려진 거죠. 컴퓨터로 궤도와 먼지 분포를 모의 실험해보니 실제 타비의 별에서 관측된 것과 대충 비슷한 형태의 빛 곡선을 만들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조성력에 찢긴 행성과 끓어오르는 위성이라는 장면은 상상만 해도 꽤 극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가설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궤도에서 방출된 먼지는 처음에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적외선에서 강하게 보여야 한다는 점이 또 문제로 남았고, 실제 관측과의 미묘한 차이들도 하나둘 지적됐습니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아예 별 자체의 활동성 변화를 의심했습니다. 표면 자기장 구조가 크게 요동치면서 거대한 별 반점과 밝기 패턴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유형의 변광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예와도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별 내부의 복잡한 물리 과정을 탓하는 것은 언제나 안전한 선택이지만, 그렇게 되면 왜 다른 수많은 F형 항성에서는 비슷한 현상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지 설명해야 했고, 그 질문에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가리는 물질이든 내부의 특이한 활동성이든 모든 시나리오에는 이렇게 작은 구멍들이 있었고, 타비의 별은 마치 일부러 과학자들을 놀리듯이 애매한 증거만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가정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타비의 별 자체가 아니라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성간 먼지 구름이 우리와 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발상이었죠. 우주 공간은 완전히 텅 빈 진공이 아니라 극도로 희박한 가스와 먼지가 퍼져 있는 곳이고, 곳곳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조밀한 구름이 떠다니는데, 만약 그런 구름이 시야를 스쳐 지나가면 먼 별이 서서히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성간 먼지는 매우 차갑기 때문에 적외선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였고, 구름 내부의 밀도 변화로 인해 불규칙한 디밍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얼핏 보면 타비의 별에 잘 어울리는 설명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 가설은 이내 곤란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 시야를 가리는 성간 구름이 정말 존재한다면 타비의 별 주변의 다른 별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어두워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각도로 바로 이웃한 별들은 멀쩡하게 반짝였고, 이상한 빛 감소를 보이는 것은 유독 타비의 별뿐이었습니다. 구름이 우연히 이 별에만 딱 맞춰 얇게 걸쳤다는 설정은 지나치게 특별한 우연을 요구했죠. 결국 먼지가 있다면 그것은 타비의 별 시스템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는 결론으로 다시 돌아왔고, 연구자들은 그 먼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얼마나 빨리 퍼지고 사라지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무작위처럼 보이던 디밍 안에서 아주 희미한 규칙성이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큰 이벤트들이 대략 몇 년 간격으로 묶여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인데, 정확한 주기를 말하기에는 아직 자료가 부족하다는 신중한 의견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만약 이런 장주기가 진짜라면 먼지가 단순히 아무렇게나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별을 도는 거대한 궤도 구조 안에 묶여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찢겨 나간 행성의 잔해이든 끓어오르는 위성의 꼬리이든
무언가가 같은 길을 반복해서 돌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타비의 별이 완전히 혼자만의 괴짜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케플러의 뒤를 이은 TESS와 다른 관측 프로젝트 자료에서 상대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괴상한 디밍을 보이는 별들이 아주 조금씩 추가로 발견되고 있거든요. 아직 그 수는 손가락에 꼽을 만큼 적지만 적어도 이런 현상이 우주 전체에서 완전히 단 한 번 일어난 기적적인 사고는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같은 종류의 문제를 두세 개만 더 가지게 되면 과학자들은 보통 그 현상을 새로운 범주로 인정하게 되거든요. 이런 이유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타비형 별이라는 말이 슬쩍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깊고 불규칙한 디밍, 파장에 따라 다른 감소량, 뚜렷하지 않지만 의심되는 장기적인 밝기 변화라는 공통점을 가진 별들을 한 묶음으로 부르자는 시도였습니다. 타비의 별이 남긴 또 하나의 중요한 흔적은 외계 문명 탐색에 대한 태도 변화입니다. 이 별 덕분에 다이슨 스피어나 거대 구조물 같은 이야기들이 더 이상 황당한 공상으로만 취급되지 않고 검증 가능한 과학적 가설로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거든요. 실제로 당시 전파망원경 네트워크는 타비의 별을 겨냥해 인공적인 통신 신호가 있는지 한동안 귀를 기울였습니다. 좁은 대역의 라디오 파형이나 강력한 레이저 펄스를 찾으려 했지만 결과는 조용한 침묵이었고 특별한 이상 신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계 문명이 절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라디오 통신이 우주 문명의 표준이라는 보장은 없고 이미 훨씬 다른 방식의 기술을 쓰는 존재라면 우리가 듣고자 하는 주파수대에서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신호뿐 아니라 흔적, 즉 테크노 시그니처를 찾자는 움직임이 더 활발해졌습니다. 대기의 이상한 화학 조성, 한 행성에서만 나타나는 산업 오염 같은 것들, 혹은 정말로 거대한 구조물이 별빛을 다르게 바꿔놓은 흔적까지 모두 탐색 대상이 됐습니다. 타비의 별은 이런 논의를 폭발적으로 앞당긴 계기였습니다. 비록 다이슨 스피어 가설은 상당 부분 배제됐지만 그 과정을 통해 어떤 기준으로 외계 문명 가능성을 제기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 지워나가야 하는지 생생한 사례가 하나 생긴 셈이거든요.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새로운 세대의 우주망원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전보다 훨씬 민감한 적외선 눈을 가지고 있어서 타비의 별 주변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희미한 열 신호를 찾아낼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웹 망원경이 디밍이 일어나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해 여러 파장으로 쪼개 분석할 수 있다면 먼지의 크기 분포나 화학 성분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이 찢긴 행성의 잔해인지 증발하는 얼음 위성인지 전혀 다른 무엇인지에 대한 윤곽이 좀 더 뚜렷해질 겁니다. 또한 웹의 공간 해상도라면 별 주변을 얇은 링이나 비대칭 구름 형태로 직접 그려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점 하나로만 보이던 별이 조금이라도 울퉁불퉁한 실루엣을 드러낸다면 수십 편의 논문이 순식간에 방향을 틀게 되겠죠. 언젠가 우리가 이 수수께끼를 완전히 풀게 된다면 타비의 별은 아마도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할 겁니다. 외계 문명의 집이든 찢겨나간 행성계의 유산이든 아니면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종류의 별 행동이든 어느 쪽이든 교과서 한 장을 통째로 바꿔놓을 만한 이야기일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과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시민과학자의 작은 표시 하나에서 시작해 전 세계 망원경과 수많은 논문과 상상력과 논쟁이 이어졌고 아직 답을 찾지 못했음에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배운 상태거든요. 한 개의 이상한 별은 우리에게 우주가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집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수십만 개의 별이 예상대로 행동하더라도
단 한 개의 예외가 나타나는 순간 이론 전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과학의 운명이고, 타비의 별은 바로 그 역할을 너무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내 타비의 별의 비밀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이 별은 계속해서 깜빡이며 우리에게 묻겠죠. 정말로 우주를 다 안다고 생각하느냐고. 아직 시작일 뿐이라고.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깊이 바라보라고 말입니다.